영남권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19가 가져온 경제 한파, 우리 사회가 마주하게 된 또 하나의 과제인데요. 오늘 국무회의에서 나온 문재인 대통령의 비상경제시국 발언과 관련해서 다양한 대책의 실효성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 정철진 경제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대담 준비하면서 쭉 보니까요. 앞부분에는 오늘 확진 환자를 비롯해서 이제 현재 환자들의 상태에 대해서 좀 교수님께 중점적으로 여쭤보고 뒷부분은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미치는 경제적인 여파, 영향 이런 부분들을 정철진 평론가와 분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대담을 진행하는 중에 본인이 나는 여기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언제든지 가탄 없이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오늘 31번째 확진 환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아침 출근하면서 오늘은 새로운 환자가 좀 안 나왔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영남권 그리고 그것도 해외 여행 경력이 없는 환자라는 부분이 눈에 띕니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뭐 지금까지는 그 해외 여행력을 중심으로 해서 그 관련 증상이 있는 경우에 이제 의심 환자로 분류를 하고 뭐 검사를 진행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네. 지금 29번째 환자에 이어서 31번째 환자도 해외 여행력이 없고 또 확진자하고의 접촉력도 분명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이 감염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거는 뭐 결국에는 우리 사회에서 두 번째 단계 유행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조짐을 의미를 하고요. 이거는 뭐 사실은 근데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은 하고 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일차적으로는 중국 우한 후베이성으로부터의 환자 유입과 그로 인한 지역사회 전파 그리고 유행을 막는데 지금까지 이제 총력을 다했다면 지난주를 기점으로 해서 이 중국 우한 후베이성에서의 직접적인 위험은 이제 사라진 상태거든요. 결국 중국의 다른 지역 그리고 주변 국가에서의 지역사회 유행이 발생하면서 우리나라에도 결국은 이런 역학적 고리를 찾기 어려운 사람들이 발생을 하고 그로 인한 2차적인 이 지역사회 유행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 준비를 해온 건데 조금 그 소강 상태를 보여서 이런 1차적인 위험을 넘기고 어쩌면 2차적인 유행 위기가 우리나라에서 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가느다란 신락 같은 희망을 했는데 이제 그 희망이 좀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1차 유행을 저희가 선방을 했는데 2차 유행은 좀 잘 대비를 해야 한다라는 식의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보통 감염병이 원래 뭔가 꾸준히 감염자가 증가하거나 이런 식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뭔가 소강 상태를 보였다가 다시 증가하는 식으로 뭔가 패턴이 있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보통은 이런 그 신종 감염병의 유행은 이 유행의 시작점 발원지로부터 노출된 1차 노출자들이 발병을 하게 되는 시기를 한번 겪습니다. 이걸 1차 유행파라고 하는데요. 뭐 이 1차 유행이 지난 다음에 이 1차 유행과 관련된 사람들의 접촉자를 통한 2차 유행이 오게 되고 그리고 이 2차 감염자들을 통한 3차 유행 이런 형태로 유행의 그 곡선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2차, 3차 갈수록 곡선이 커지는 양상을 보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1차 유행이 종료된 시점에서 만약 2차 유행이 온다고 하면 지금 28번째 환자까지 발생한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유행의 진폭이 커지고 길어지다 보면 결국은 이제 고위험군들 감염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중증 폐렴 환자가 늘어나고 사망자가 발생하는 이런 우한에서 본 것과 같은 그런 유사한 양상의 유행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유행을 막아낸 뒤에 이제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이 2차 유행에 대비를 하고 2차 유행이 올 때는 어떻게 방역 체계를 가동할까를 지난주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숙고와 논의를 했는데 지금 준비 단계에서 이제 이런 2차 유행의 전조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역학조사 과정에서 만약 어떤 역학적 고리를 못 찾아낸다면 이 본격적으로 2차 유행에 대비하고 그리고 대응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1차 유행에 대해서는 5년 전 메르스 사태를 겪었던 그 교훈을 들어서 방역 당국의 대처가 상당히 적극적이었고 능동적이었고 효과적이었다라는 평을 많이 합니다. 반면에 2차, 3차 지금 말씀해 주신 이런 우려, 지역사회 감염에 대해서 그렇다고 이거를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뾰족하든 아니면 그게 조금의 도움이 되든 간에 해법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텐데 현실적으로 어떤 것들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근데 1차 유행을 막기 위해서는 이제 검역 중심으로 환자들을 걸러내고 그리고 이런 그 해외 여행력을 가진 사람들의 그 증상 발현을 선별진료소를 통해서 걸러내고 그리고 국가지정 격리병상에서 이제 확진을 하는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랬죠. 예. 그런데 이 검역 중심의 1차 유행을 예방한 대응은 상당히 성공적으로 마무리됐고 2차 유행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광범위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검역으로 걸러낼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확진 검사, 그러니까 진단을 근거로 하는 진단을 중심으로 하는 방역 체계를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호흡기 증상이나 발열이 있는 환자들이 가급적 가까운 곳에서 예. 언제든지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병의원 또는 보건소 이런 그 선별진료소의 기능과 같은 역할을 하는 데를 가급적 많이 만들어서 그렇죠. 예. 언제든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계를 만들고 그 과정에서 조기에 진단을 하고 그리고 그 진단 결과에 따라서 빨리 격리하고 치료하는 그런 형태로 방역체가 이제 태세 전환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기존에는 의심 환자들 같은 경우는 발열이나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선별 진료소를 통해서 진단을 받았지만 지금 같은 지역사회에 이게 전파가 횡행하다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다면 병원 내 감염이라는 것이 또 일어날 수가 있는 위험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지역사회 유행이 일어나다 보면은 결국엔 이런 코로나19로 확인이 안 된 환자들이 유사한 다른 호흡기 감염증이라고 생각을 하고 의원이나 병원을 방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방문 과정에서 여러 환자나 의료진이 노출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병원의 경우에서도 이 호흡기 질환 환자들을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는 별도의 진료 공간을 확보하고 네. 환자들을 그쪽으로 유도해서 진료하는 그런 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력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시간도 많이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 현재 중수본이 대처를 하고 있지만 또 지자체 차원에서도 뭔가 보완할 수 있는 대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중앙정부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지자체도 굉장히 앞으로는 한 몸처럼 움직여야 될 그런 어떤 시나리오 같은 것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이 아직 이제 2차 유행인지 확인되지 않았고 이것을 본격적인 지역사회 감염으로 볼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못 봤던 이제 대구라는 지역에서 이제 발생했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는 글쎄요 컨트롤 타워 외에 각각의 지자체가 거의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9번째, 29번째 환자와 30번째 환자 부부 그리고 오늘 발생한 대구의 31번째 환자 이 세 분의 공통점이 이제 지역사회 감염 우려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인데 보건당국에서는 역학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지역사회 감염 확정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역학 조사가 현실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조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그걸 밝힐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겁니까? 예, 이런 그 상황에서는 사실 역학조사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동선도 길고 확진 전까지 시간이 상당히 길었기 때문에 이걸 하나하나 다 확인하려면 네. 앞으로도 한 2, 3일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그 정황상 역학적 고리를 찾아내기가 매우 힘들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일정한 시간을 정하고 그때까지 만약에 역학적 고리를 못 찾아낸다면 시간을 더 끌기보다는 이 지역사회 감염 유행이라고 판단을 하고 조기 대응 시스템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조기 대응 시스템은 그러면은 동선을 찾고 그렇다기보다는 어떤 다른 걸 말씀하시는 네,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상당히 어려운 게 뭐냐면 지금 이 기간이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인플루엔자나 아니면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한 감염이 굉장히 유행하는 시기거든요. 결국은 감별 진단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인데
이런 호흡기 증상이나 발열이 있는 환자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의원이나 아니면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치료하는 것처럼 코로나19도 이런 쉽게 접근을 해서 빨리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이 30번째 환자 같은 경우는 보건당국에서 공식적인 확진자라고 발표를 하기 전에 언론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이 30번째 환자와 한 기자가 대화를 나누면서 그 관련된 내용들을 보도를 하면서 이 접촉한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30번째 환자가 격리가 돼야 되는데 소독 중에 나와 있었다라는 말과 그리고 그 기자가 확진자임이 유력한 상황에서 접근한 부분에 대한 것들의 적절성 논란이 빚어졌고요. 오늘 그 해당 언론사에서 관련된 기사도 내보낸 걸 봤는데요. 이거는 어떤 시선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방역 소독을 하게 되면 그 소독을 위한 화학 물질을 이제 어떻게든 환경에 이제 노출을 하게 되는데 네. 그런 소독제가 인체에 그렇게 유익하지는 않습니다. 유해한 그런 물질들이기 때문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다. 아마도 그 소독 과정에서 그 개방된 공간에 일시적으로 나와 있던 것 자체는 사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와 있는 밀접 접촉자와 접촉을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15번째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제 20번째 확진자, 결국에 나중에 이제 확진자가 된 거죠. 그 부분과 만나서 식사까지 같이 했거든요. 이 부분 좀 다른 경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상황 인식이 개개인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는 인정을 하지만 어쩌면 이 확진자의 그 접촉이 확인돼서 자가격리를 충분히 아마 설명을 받았을 텐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좀 그 자가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은 부분은 굉장히 아쉽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런 이유에서 국회에서도 자가격리를 위반할 경우에 현재 벌금이 기존의 300만 원 이하에서 2천만 원 이하로 이제 크게 높였습니다. 이게 어쨌든 자가격리를 좀 철저히 지켜서 더 위험한 전파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법의 제정 취지로 읽혀지는데 실효성이 어느 정도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두 분께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이제 개인들 또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수밖에 없는데요. 뭐 이번에 확진자 중에서 콕 집어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지만 확진자뿐만이 아니라 자가 격리가 된 그런 분들 중에서도 하루 일을 하지 않으면 이제 생계가 굉장히 곤란한 특히 이번에 자가 격리는 거의 2주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 개인도 어떤 회사에서는 유급으로 자가 격리를 해주기도 하지만 또 그냥 소득 활동을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뭐 1인 가족 기준 또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거의 뭐 130만 원에서 160만 원 정도를 이제 책정을 하게 됐었는데 글쎄요 이게 참 그 자가격리 무조건 해야 되는 의무이기도 할 것 같은데 과연 그 개인에게 있어서 그런 만약에 생계를 걱정해야 될 그럴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어떤 구체적인 디테일도 좀 신경을 쓸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지 않는다면 내가 그 벌금 300만 원 내느니 나는 그냥 일해야겠다. 이런 분명 케이스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있었다고 하죠. 실제로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2천만 원으로 상향되고 어떤 이 국회의 움직임은 알겠지만 그 과정에서 그거에 좀 뭐 소수된 약자들에 대한 고려도 이번 입법 사항에 함께 좀 넣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어제 이제 국회 2월 임시국회가 개회를 해서 저희가 지금 그 자가격리에 대한 벌금 상향을 결정이 된 게 아니고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관련해서 코로나 3법이라고 하죠. 이제 검역법 그리고 감염법 개정안, 예방안 뭐 이런 것들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좀 처리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습니다. 예. 그리고 일본 상황도 짚어보고 싶습니다. 일본 지금 크루즈선에서 454명의 확진자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가정이 뭐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긴 하지만 만약에 처음에 이렇게 확진자가 나왔을 때 봉쇄 조치를 안 하고 일본 정부가 다른 조치를 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거든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 3,700명에 달하는 그 승객과 그 직원들을 한꺼번에 이제 그 1인 격리를 하기는 사실은 어려웠을 겁니다. 네. 그렇지만 실제로 이런 그 격리와 관련된 그 준비나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저런 형태로 바다에 띄워놓고
격리를 한 상태에서 본다는 거는 이 일반적인 전문가 입장에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네. 그런 대응이었고요. 실제로 이제 그 검역을 영어로 쿼런틴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옛날에 진짜 아무런 진단 기술이나 치료 기술이 없을 때 배가 들어오면 그 배를 40일 정도 못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배 안에서 실제로 발병 사례가 있는지를 본 다음에 이제 하선을 하게 한 매우 그 오래된 전통적인 방법이죠. 중세 시대나 있을 수 있었던 콜레라 같은 어떤 수인성 감염병 같은 것들을 막던 시대의 방법인데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대응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일본의 어떤 그런 체계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방역 체계나 이런 것들이 실제 그 세계적인 평가에서도 보면 우리보다 한참 뒤처집니다. 이제 우리는 메르스를 경험하면서 여러 가지 방역 체계나 이런 거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었는데 일본은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하면서 70년대 후반이나 80년대 초반에 어떤 검역 그리고 방역 체계를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실제 이 일본에서의 지역사회 유행이 발생하고 크루즈 문제가 생겼는데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는 그런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 크루즈선 안에 우리 국민도 14명이 계시죠. 이 중에 일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대통령 전용기가 정오에 출발을 해서 하네다 공항에 조금 전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4명의 일본인 배우자 1명까지 적다면 정말 적은 숫자지만 소중한 우리 국민을 데려오기 위해서 대통령 전용기까지 떴다. 좀 느끼는 바가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 아주 뭐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일본의 대응이 굉장히 실망스러웠고 이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이제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을 보호를 위해서 어쨌거나 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 과정에서 대통령 전용기를 띄우게 되는 이런 과정들의 일련 속상은 굉장히 좀 뭐 적절하게 지금 원래대로 잘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국민들 안전을 지키고요. 방역에 대한 대책 그리고 감염 우려를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19로 걷는 경제적 어려움 이것을 해결하는 것도 지금 이 시국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비상한 상황에는 비상한 처방이 필요합니다. 국민 안전과 민생 경제 두 영역 모두에서 선제적인 대응과 특단의 대응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국민들께도 거듭 당부드립니다. 정부의 대응을 믿고 위생 수칙을 지키면서 정상적인 경제 활동과 일상생활로 복귀해 주신다면 경제 회복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정철친 평론가께 경제적인 효과, 여파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여쭤보고요. 그리고 엄 교수님께서는 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시면 됩니다.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 발언 듣고 왔는데 사스나 메르스 때보다도 훨씬 더 크고 긴 충격을 줄 것이다라는 우려를 표명을 했습니다. 이게 의학적으로가 아니고 이제 경제적인 여파로 그만큼 좀 이 사태가 장기화될 수도 있다라는 좀 우려도 담긴 것 같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어떤 정도의 그런 경제적인 여파가 있을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2003년 사스의 충격은 주로 수출로 다가왔었죠. 예. 그때 당시에도 우리가 방역을 되게 잘했었고요. 2015년 2분기에 메르스는 주로 내수에 우리에게 타격을 줬습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이번에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수출과 내수 모두에 동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가령 수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이 거의 멈춰 섰거든요.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타격을 받게 되는데 뭐 다른 세계 연구기관도 말하지만 전 세계에서 홍콩보다도 오히려 한국이 더 큰 타격을 볼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내수 충격은 일단은 우리가 더 잘 느끼듯이 지금 거의 뭐 외출이라든가 모임 다 취소되고 뭐 여행 이런 게 다 뭐 떨어지지 않았었습니까? 예. 게다가 뭐 유커들도 이제 내수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데 완전히 끊기게 됐고요. 그래서 수출과 내수 모두 타격이기 때문에 사스, 메르스보다는
훨씬 더 큰 충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관련한 지표라든가 통계는 잡히진 않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제 저녁이었죠.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무디스가 나름의 분석 툴을 통해 가지고 바로 즉각 반영을 했는데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기존 전망이 2.1% 성장이었거든요. 이걸 바로 지금 1.9%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무디스가 올해 5.8%를 성장한다라고 했는데 무려 0.6%포인트를 낮춘 이제 5.2%로 전망을 하게 됐는데요. 예. 이것은 기본적으로 3, 4월 정도, 즉 사스와 메르스가 잡혔던 사스 같은 경우에도 뭐 근본적으로는 2004년 1월에 종식 선언을 했지만 2003년 6월부터는 확연하게 꺾였죠. 예, 꺾인 게 이제 예. 확연이 됐거든요. 그때 기준으로 이제 삼게 된 거였었는데 아마도 이게 이제 확정되는 게 아닙니다. 자칫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더 이어진다면 추가 하향 조정도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단단히 마음 먹고 여기에 대한 좀 대응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단순히 생각했을 때 국내 상황만 보면은 메르스 당시보다는 뭔가 피해 숫자도 지금까지는 적고 뭐 사망자가 나온 것도 아니라서 네, 왜 경제 피해는 더 크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중국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중국이 2003년 사스 때는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위상 비중이 경제적으로는 한 5%도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20%를 훌쩍 뛰어넘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중국에 우리나라가 뭐 수출 의존도만 25%고 이런저런 비중 합치면 30%를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출 충격은 사스 때보다도 훨씬 클 수밖에 없고요. 네. 이 내수 충격은 이게 일종의 학습 효과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2015년 2분기 메르스 때 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훨씬 더 뭐 사망자도 없고 확진자 수도 적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더 이제 빠르게 선반영하는 모습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행사들을 바로 다 즉각적으로 취소를 하고 그래서 현재까지만 보면 실은 내수 충격도 메르스 때 못지않게 지금 소상공인 분들 메르스 때가 매출 하락이 한 48%거든요. 지금 화면에 지금 정철진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2003년도 때 뭐 4%를 조금 넘던 그 당시 상황이랑 15%를 상회하는 상황이니까 그렇습니다.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예, 그만큼 그렇죠. 중국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직면해 있다 이렇게 해석을 그렇습니다. 하는 네. 예 그렇군요. 지금 항공업계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특히 뭐 어느 업계든 쉽지 않은 뭐 분야가 없겠지만 이 항공업계 특히 뭐 저비용 항공사에 대해서 정부가 최대 융자를 3천억 원까지 해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내수 쪽, 소비 쪽 충격과 생산, 제조 쪽 충격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산업 쪽에서는 일단 항공업계가 가장 먼저 직격탄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제 관광은 내수 쪽이라고 본다면은요. 네. 근데 이 설상가상이라는 게 이미 항공사 같은 경우가 작년부터 꺾이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네. 예. 거기에 또 이제 일본에 대한 경제 보복으로 인한 뭐 여행도 안 하고 유가도 그랬죠. 작년 예. 말에 오르고 이러면서 뭐 굉장히 다 적자게 났었고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도 뭐 적자를 했고요. 대한항공의 영업적자도 큰 폭으로 줄어들고 이런 상황인데 네. 여기에 이제 우리의 그 저비용 항공사라고 하죠. 네. LCC는 포화 상태가 돼서 하나둘 M&A 구조 조정을 하고 있는 순간 여기에 이제 코로나19 이슈가 덮쳐버린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가장 최악의 구조 조정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플 때 더 강하게 칼을 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서 뭐 일단은 3천억 뭐 무역금융진흥 뭐 이런 지원들이 나오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항공업계는 적어도 1년 이상의 좀 바닥 다지기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가 기존에도 나오고 힘든 있습니다. 상황에서 이런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게 됐으니까 이 여파가 앞으로 언제까지 이어질지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정부에서 지원 융자를 해준다 하더라도 버틸 수 있는 데에서는 한계가 있을 거고 그 임계점에 다다랐을 때는 이 저가항공사 자체가 버틸 수가 없는 환경이 또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여기서 끝난다면 모르겠는데 정말로 안타깝게도 이게 더 이어진다면 우리의 세계 여행,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안 가고 이게 지금 동남아도 아예 여행을 안 가거든요. 네. 뿐만이 아니라 세계인들의 여행 자체 수요가 줄어들게 되고 물동량이 같이 꺼지게 되면 항공 해운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네. LCC 저비용 항공사는 이미 포화 상태에서 네. 구조 조정을 진행 중이었단 말이죠. 그럼 아주 극단적으로 말해서 한 50 줄여야 될 거를 이런 상황이면은 100
뭐 200, 2배, 3배를 줄여버리게 된단 말입니다. 네. 예, 그런 충격이 엄 교수님, 있다는 거죠. 그 내수 뭐 이렇게 항공업계 살리기 위해서라도 여행을 가고 싶은 마음이야 있지만 그게 또 뭐 이 상황에서 혹시 해외여행 잘못 갔다가 코로나19랑 감염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에 주저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어떻습니까? 네, 뭐 그런데 실제로 이 코로나19가 발생한 확진 환자가 발생한 나라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고 또 일부 지역은 지역사회 유행이 확인이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행지의 선택이나 여행의 목적을 좀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네. 근데 꼭 필요한 여행이나 이런 것들을 뭐 주저하거나 중단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충분한 판단을 하시고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행 수요가 줄어드는 건 이야기를 들어봐도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정차원에 좀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내수 상황 이야기를 좀 더 해보자면 자영업자분들 어렵다는 이야기 저희 몇 년째 정말 계속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진짜 말씀드리기도 참 죄송스럽게 직격탄을 맞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대책들을 내놔야 하나라는 질문을 드리기도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참 이제 심리 얘기도 할 수 있고 뭐 하는데 박사님도 나와 계시지만은 이게 이제 코로나19가 아직까지 어떤 뚜렷하게 이 잦아드는 조짐이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 어떤 뚜렷한 해법을 좀 말하기도 그렇거든요. 모임을 다시 뭐 하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현재 내수가 받는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충격은 메르스 때를 이미 이제 넘어선 굉장히 빠르게 선 반영됐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국무회의에 나온 이야기들을 좀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소비 쿠폰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구매 환급이라든가 해서 일종의 소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중간 부분을 책임져 지고 좀 소비 활성화들을 일으키려고 하게 되는데 이때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자칫 지금 힘든 게 오프라인 쪽이거든요. 좀 나눠 보면 그러니까 오프라인이 힘든데 오히려 온라인 마켓들은 매출이 뭐 2배씩 뛰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쿠폰 사용도 이제 온라인에서는 사용 불가를 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실효성이 있게 곧 실시가 될 것 같은데 2월 말에 1차 대책이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좀 허점이 없게 좀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당장은 정부 대책에 기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추경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약간 좀 해프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예비 비율은 좀 부족하다. 그리고 현재가 비상경제 시국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비 비율은 뭐 1,000억, 2,000억 투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안 된다면 빠르게 지금 추경을 할 거다라고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 그래서 일부 보도들이 뭐 추경 준비 뭐 이렇게 나왔었는데 네. 바로 약 한 20분, 30분 전에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추경은 아니다. 그러니까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2월 말에 나올 1차 대책을 쏟아붓고요. 그 다음의 카드로 뭐 추경 혹은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우선 2월 중으로는 일단 추경은 조금 바로 꺼내야 되는 카드는 아니다. 이렇게 오늘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지금 방금 올라온 기사 보니까 중국 경제 코로나 충격 현실화로 2월 경제가 곤두박질이다. 그리고 일본은 코로나19로 경기 침체 가능성 올 1분기도 역성장이다. 뭐 우리도 어렵지만 주변국도 이번 코로나19 전국을 제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